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양문석 박사님 출연 시간인데요. 양문석 박사님 외에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불러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다 형님들이라서 저는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수박 깨기의 선봉장 양문석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문석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내부의 작은 적보다 외부의 큰 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내부에서 작은 적도 잡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폭로하면 폭로할수록 그들을 움츠리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박 깨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근택 그다음에 박진영 이 두 후배들하고 이런 방송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진짜 깨기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박을 깨기 위해서 많은 동지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준혁 교수가 박강훈을 하고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4호로 김준혁 교수를 니는 그러면 수박 깨기 동맹 4호 당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있어. 석진범이라고 이원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렇습니까? 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또. 그래서 수박 깨기 동맹 양문석, 박진영, 그다음에 현근택, 그다음에 김준혁, 다음에 네가 5번이다. 해서 그렇게 함께 방송을 좀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제대로 잘못된 것들은 도려내야 됩니다. 고름은 도려내야 되고 바퀴벌레는 밟아 죽여야 되고 수박은 깨야 된다는 게 양문석의 지금 시대의 정치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느낌 아셨죠? 오늘은 이제 수박 깨기 특집입니다. 수박 깨기 특집인데 자, 수박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양 박사님이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1988년 7월에 개봉했던 살바도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살바도르. 엘살바도르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과정에 있어서 대주교 로메오 주교까지 저격을 당하는 이런 이 엘살바도르의 민주화 과정이 있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정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요. 그래가지고 민주화 세력들이 잠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들이 무력으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또 정권을 빼앗는데, 정권을 빼앗으면서 이 군부 독재의 선봉장이 성으로 말을 타고 진격을 해 들어가요. 그리고 수많은 이 부패 세력들을 지지하는 자들, 이끈 세력들 앞에서 수박을 딱 놓고 칼을 들고 쫙 하고 쪼개요. 수박을 쪼개요, 진짜? 수박을 테이블 위에 놓고 쫙 하고 쪼개면서 겉은 푸르고 안은 빨간 놈들 다 척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좌익 척결이라는 뜻이었네요. 좌익 척결이라는 뜻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하고 있고 국힘당이 빨간색으로 상징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당 내의 간첩 척결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 데까지 올라가셨네요.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수박이라는 말을 최근에 누가 가장 최초로 쓴지 아세요? 박진영 교수님 아니에요? 이 뛰어난 연기력, 써볼 뻔했어.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이 썼죠. 누구? 정봉주? 봉도사가 제일 먼저 썼죠. 어디서요? 봉도사가 2020년에 그 당시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보고 수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사실 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조홍천 의원은 그때도 대놓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투표에 찬성을 했고, 조홍천 의원은 반대도 않고 있다가 조용히 가서 기권해버렸죠. 그래서 금태섭이야말로 수박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정봉주 의원이 제일 먼저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수박 단어 쓰지 말자 그러는데, 사실 올 때 주변에 과일 가게 하나 있나 좀 봤어요. 가서 수박 하나 사오려고.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수박이라는 단어만큼 이게 귀에 팍 들어오고 감이 딱 오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수박 농가의 사람들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처음부터 도왔던 떨어졌지만 당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경남도의 네. 원내대표를 했던 빈지태라는 농민이 있어요. 네네. 근데 빈지태라는 농민이 그 이야기를 하면 형님 수박 농사 지었어요? 수박 농사를 지은 거야. 네. 형님 수박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고요. 진짜 농민들이 싫어하는 수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데 했더니 딱 쪼개서 안을 보면 이미 안에서 녹아서 빨간 게 있대. 아, 곪은 거. 이미 안이 녹아버린 거야. 네. 그걸 뭐라 하는데 피수박이라고 그래요. 피수박.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피수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수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썩은 수박, 나쁜 수박을 피수박이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말라니까 우리는 이제 피수박이라고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수박 이야기하니까 지금 4.3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4.3 유공자인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뭐 제주도 출신들은 뭐 유공자 아닌 분이 오히려 없을 정도인데 저는 이제 중산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중산간이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5km 이상은 전부 이제 소개령을 내렸거든요. 5km 그 위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어요. 북촌이라든지 가실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마을도 위아래 마을이 합쳐서 한 300호 정도 되는데 한 180분 정도가 이제 그때 거의 같은 날.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네, 한 날 두 날. 그러니까 뭐 음력 48년 11월 18일 19일 날인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설은 있어요. 뭔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나이를 딱 정해놓고 기준을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희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집은 더 위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 뭐 외할머니도 그때 희생됐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희생됐고 최근에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이제 보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 근데 잘 몰랐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도 그때 희생됐다 그러시더라고. 증조부, 증조모 이렇게 돌아가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다음에 외할머니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외증조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주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 아니라 주변의 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연좌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을 가거나 어디 뭐 사관학교 가거나 뭐 취업하거나 할 때 굉장히 이제 그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 신고도 뭐 날짜를 뒤로 돌려서 하고 그다음에 묘지도 제가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그냥 밭에 그냥 옆에 그냥 못 해놨던 것 같아요. 묘지를 안 만들고. 그래서 한 80년대 중반 이후에야 그 정식으로 이렇게 묘지를 만들었던 거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뭐 아버지나 뭐 작은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그때 보통 이제 그렇게 총살되고 이러면 수습해서 이제 뭐 총알을 빼내고 이러는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도 급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묘지 만들 때야 이렇게 머리에 박힌 이제 총탄을 빼내고 이럴 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이제 89년도에 제가 북부지구 이제 투쟁위원장을 했었었는데 학생 운동판에서는 최초로 이제 4.3 항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추모 집회를 했었어요. 성기원 대학에서. 이제 북부지구에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 함께 이제 추모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4.3에 대한 실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때 이제 울었던 기억들이 나요. 그리고 여전히 학생 운동판에서는 그래도 4.3이 4.3 항쟁으로 이 정상적인 호명이 된 시절이었는데 그 뒤로도 오랫동안 4.3은 4.3 반란 뭐 이렇게 호명되면서 유족에게 끊임없이 2차 가해, 3차 가해를 보였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가요? 아니 사실은 불이익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아마 돌아가셨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니까 초등학교로 끝났죠. 중학교 못 갔고. 아버님이 그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우리 어머니는 나이 동갑인데 우리 어머니는 학교 자체를 못 다녔어요. 현근택 변호사 어머님이 학교를 못 다니셨다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중산간 마을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교 자체 다니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어찌 보면 이제 뭐 농사짓는 그런 체류였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 다 국졸이에요. 대부분 동네에서 대부분. 왜냐하면 다 그 나이 때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때들은 대부분 다 무졸이거나 아니면은 국졸이거나 그래요. 그만큼 그러니까 80년대 제 기억에도 저도 어찌 보면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가면서 뭐 이제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는데. 다 비포장길에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완전히 이제 버려진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거기에 뭐 마을회관은 지어지고 학교를 지으는 게 대부분 제1교포. 그러니까 4.3 때 피해서 이제 지금도 오사카에 가면은 오사카에 국제시장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두 푼 모아가지고 학교를 지어주거나 뭐 이렇게 도로를 내주거나 수도를 공동수도 있잖아요. 마을에 공동수도. 그전에는 이제 우리 그 물 가서 길어먹고 그랬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주도 이 강은 물이 안 흘러요. 건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모아놔야 돼 산에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이제 버려진 땅이었던 것 같아요. 중산간 지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으니까 뭐 학교 간다는 건 꿈에도 못 꿨죠. 불가촉이라는 접촉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그래서 불가촉 정도의 그 대우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상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이걸 뭐 공식화시키고 이게 되기 전까지는 언급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운동 내에서도 보면은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최근에 태영호 얘기처럼 약간 뭔가 이제 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로 그게 구호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독 정부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누구도 얘기를 잘 못 꺼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꺼내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돼서 그때 제가 받았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그 집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용호 이야기하니까 태용호와 관련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열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태용호 공금 횡령하고 청소년 강간해서 탈북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태용호가 대한민국에 오는지 잘 모릅니다. 네, 사실 그 4.3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좌우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사과를 한 거는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라는 그런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사과와 반성을 한 것이지 이거 진보의 보수의 문제 이렇게 보시기 가지고 또 이념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그 수천 명이 희생됐던 광주나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고 불가촉 천민의 멸시와 모욕을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주 4.3의 그 유족들이 똑같은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연자제 없어졌어. 그렇지. 진짜 취직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대기업조차도 연자제에 걸려 있는 그 이 유족들은 다 잘라내고 중소기업 정도나 그 겨우겨우 뒷병역으로 들어가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갔으니까 그 자식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난이 세습되면서 그래도 3세대의 현근택 같은 훌륭한 또 변호사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상 기적 같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아픈 역사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든 특별법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행사에 와서 사과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몇만 명이 오셨는데 많은 할머니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살아있는 분들이 그래도 국가의 대통령이 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고, 그러니까 법은 법이지만 대통령이 참가해서 사과함으로써 사실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저쪽 상대방 계열이 국회의원이든 뭐든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석은 계속 민주당이 해왔어요. 그 전에는 뭐 옛날에 현경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수정이 된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그 방문 이후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그 제주도민들의 아픈 마음을 딱 이제 헤아려 주신 거예요, 제가. 네, 제가 그 제주도 명예도민입니다. 아, 그래요? 4.3 공원 만들 때 좀 예산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최근에 또 이제 그 국힘당이 계속해서 극우 성향을 띠기 시작을 하면서 4.3에 대해서도 또다시 시비를 걸고 있고, 그래도 4.3은 그나마 낫다. 5.18 광주 문제는 아주 집요하게 시비를 걸고 김기현뿐만 아니고 이번에 김재원이 또 5.18 그 유가족과 5.18 광주 시민들에게 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행태들, 저들의 진짜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4.3 유공자의 자녀이신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갑자기 성남으로 갔습니다. 네. 원래 성남에 살았죠, 솔직히. 네. 제가 사실은 뭐 야탑에서 한 이사 온 거는 우리 원래 저 처가가 그쪽이에요. 야탑이어서 그쪽에 이사 온 게 제가 2004년에 결혼했고 2005년부터 살았죠. 그쪽 살아서 거기서 사실은 그 초등학교 제가 뭐 운영위원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역 활동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애들도 다 거기 학교 다녔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성남 산지는 사실 한 15년 넘었어요. 2, 3년에 잠깐 이제 용인 쪽에 있었고. 그래서 뭐 누가 수박이 아니라 철새라 그러던데 뭐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철새 그분이 모시는 분보다 내가 아마 성남에 더 오래 살았을 거다. 근데 뭐 이제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남 중원이죠. 중원이죠. 예. 성남 중원의 윤영찬 의원과 이제 맞짱을 뜨겠다 해서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중원에서 그 달리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걸고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데 철새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금 현근택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게 철새라는 공격밖에 없는데 그거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 마키아벨리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정풍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을 깨끗이 만들지 않고 다음 대선에 붙어봐야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실제 뭐 이원욱 같은 경우에는 유세조차도 못 올라오게 했대. 돌아다니면서 욕을 해서서 이재명 대표 후보를 욕을 해서 못 올라오게 했던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윤영찬의 가장 그 치명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그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데 윤영찬이 이낙연한테 전화를 하죠. 승복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 들어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그 경선 불복의 불씨를 가장 먼저 지폈던 게 윤영찬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된다. 그리고 피수박이라고 단호히 정리를 하고요. 최근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이 돌아가셨을 때 또 도의적 책임을 오히려 검찰에게 묻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으면서 은근히 사퇴 종용을 하는 그 페이스북을 올리는 윤영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윤영찬이 그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결정적으로 경선 불복을 통해 가지고 대선 패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윤영찬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검찰이 죽였던 수십 명의 강압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검찰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서 아픔을 같이 하고 있고 애도를 표시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도의적 책임을 운운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이유를 많이 묻는데요. 좀 뭐 양 박사님 얘기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선 패배해서 지금까지 수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게 대장동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대장동. 네, 그렇죠. 대장동에서 시작된. 대장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남욱 변호사가 직접 얘기했어요. 아니 그 윤영찬 갖다 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뭐 고발하고 막 이랬지만 사실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추측은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동아일보가 굉장히 단독 기사를 많이 썼어요. 네. 그 당시에 네. 많이 썼고 대장동 관련해서. 윤영찬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낙연 전 후보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또 보면 아마 이제 그쪽으로 뭐 많이 뭐 동아일보 쪽에 당연히 뭐 제보라든지 했을 걸로 당연히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같으면 좀 미안해할 것 같아요. 지금 대선에 졌고 그 1번 원인이 대장동이었고 본인으로 해서 발생했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무슨 일 벌어졌다고 해서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이 있으면 정말 아픔을 같이 하고 아니면 안타깝게 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때다 나의 정치적 공격을 해야 됐다. 그러면서 그거를 올리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 분들도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참 진짜 제가 보기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아일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보다 한 그 7, 8% 포인트 이기고 있었을 때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가 동아일보의 단독이 뜹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지지율이. 그래서 결국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는 어떤 녹취록에도 없어요. 그리고 남욱이나 유동규나 한참 뒤에 자신들이 그 석방된 뒤에 검찰하고 짝짝꿍한 뒤에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이전에는 어떤 발언도 없었었고 어떤 증거도 없었었고 어떤 녹취록에도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가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그 뉴스타파의 신앙님 기자가 김만배하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 그분은 박영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렇죠. 김만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3월 9일 날 투표인데 그게 그날이 수요일이죠. 네네. 월요일 날 뉴스타파가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해요. 그래서 3월 7일 날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정말 하루만 더 이틀만 더 있었으면 실제 대선 결과는 뒤집어졌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결정적인 이 보도를 했던 게 동아일보고 동아일보 출신의 이낙연, 동아일보 출신의 윤영찬 이들은 정말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겸허하게 심판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분 동아일보 보도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게 역전된 거예요. 지지율이. 사실은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했지만 어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 보도가. 변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윤석열처럼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치 사기 안 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처럼 가짜 뉴스를 갖고 정치 사기 안 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성남에서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만나 보면은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또는 뭐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렇죠. 난 이후에 네.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이런 지역 활동하면서 도움을 좀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실제로 사실은 그 여기 나오려고 했을 때 네. 다 지역에서는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때 네. 이제 경기도 무슨 철도 자문위원회를 시켜줬다니까요. 도지사에서. 네. 그런 게 왜냐면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소구하기가 좋아요. 네. 네. 철도 쪽에 전문가다. 그리고 또 뭐 선거할 때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게 당원들 만나보면요. 오늘도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딱 그러더라고. 저기 뭐 소바 같다 이런 얘기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 당원들이거나 아니면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아니 중앙구가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제일 반대하고 제일 발목 잡고 제일 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실은 뭐 막 그런 뭐 자보 올리고 이러면 또 막 고발하고 그래요. 또 그 지역 당원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이 설득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 당내에서 뭐 한다고 해서 그걸 뭐 고발하고 뭐 이런 건 제가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정치인이 맞아요. 정치 당원을 고발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당내 싸움이 치열할 뭐 대선 경선 이럴 때도 예전에는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고발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안 넘으려고 하잖아요. 당이 달라도 대선 끝나고 나면 다 소취합니다. 그렇죠. 예. 소취하면서 제가 2012년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그 지방자치국장에 연락이 왔어. 지자체장들 양당에 서로 고소고발한 거 같은 숫자만큼 소취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사무총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양당에 다 소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년 대선부터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이번 대선도 그렇고 그냥 가요 다. 근데 당내에서 정치인이 당원을 고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뭐 만나서 설득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어쨌든 이런 거 지적하는 거거든요. 대장동 왜 제보했냐 아니면 이런 거 지적하는 부분인데 아플 수 있죠. 근데 아플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한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냐고 지적하는 거죠. 정치인의 명예훼손은 팩트가 아니고 가짜 뉴스일 때는 대체적으로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는데 팩트일 때는 거의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지금 중원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 만날 것 아니에요. 네네. 분위기는 어때요? 우리 형 그 변호사에 대한 뭐 저 잘했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대안이 없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결정적으로도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8년 단순히 시장만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한 30년 하셨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억도 오늘도 어디 시장 그 임시 개장식 갔다 왔는데 성우시장이라고. 근데 성우시장의 옆에다 임시시장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원래 시장 재개발을 하면 상인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하는 공사 기간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시장하는 기간에 그 옆에다가 임시시장을 만들어 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시시장 개소식을 오늘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 의지 아니었으면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인들이 떠나지 않고 임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공사 기간에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장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새로 짓고 다 떠나고 그냥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막 그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 업자한테 뭐 특혜를 줬다는 등 대장동하고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 업자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상인들은 만나보니까 다들 이재명 대표에 고맙게 생각해요. 그 계곡 청소할 때도 그 계곡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 밑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든지 권한을 가졌을 때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버려버리고 치워버리고가 아니고 그분들 또한 생계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준 행정이 이재명의 행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행정이 사람이 있는 그 행정이고 인정이 있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굳이 행정의 책임자가 그러한 대안을 안 만들어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었고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행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계곡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문제도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인정으로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검사 리스크, 검사 비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덤태기를 이재명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리스크, 검사 비리 문제 때문에 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윤영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윤영찬을 심판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인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장동이나 이 성우시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왜냐하면 상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보상금 몇 푼 받고 떠나는 건데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 옆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런 시장이 어딨냐 세상에. 대장동도 내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아니 시에 공원 만들다고 이렇게 만들고 뭐 길도 만들어주고 뭐 5천억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다 그냥 민간업자들이 다 그냥 벌어먹게 놔두지. 근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 계속 뭐 비리가 있을 거다, 돈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보시기에 흔히 이제 수박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윤영찬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소신이다. 진짜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그러라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들. 두 번째 보면은 이재명을 공격함으로 해서 내가 공천을 받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캐릭터의 문제에서 나는 서울대 나오고 저기 우수하고 뭐 저기 똑똑한 사람인데 이재명 같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캐릭터상이 나 좀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 취향의 문제라든가 뭐 어떤 부분이 강하게 작동할까요? 일단 그 윤영찬의 한정에서 오늘 윤영찬 한정에서 그 캐릭터 문제에서 이제 윤영찬이 뭐 그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뭐 이재명이 나쁜 대학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윤영찬이 늦게 시작을 했고 이재명 그 대표가 또 윤영찬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 윤영찬의 듣다 있다라는 출판 기념회에 그 이재명 대표가 영상 그 축사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그 많이 듣는 이 훌륭한 그 윤영찬 이제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칭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는 아니고 개인적인 호불호는 아니다. 그다음에 사적 이익 공천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이제 민감하겠죠. 사실상 현근택 변호사가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도 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던 검사 리스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이 재선 출마 공천에 대한 문제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재명을 치면 칠수록 이재명이 그 딜을 걸 것이다. 그래서 공천 줄게 고마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측면,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소신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소신 맞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2021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을 터뜨렸던 이낙연 그룹들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요, 그 당시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와 자기들이 확보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재명의 대장동의 그분이라고 낙인 찍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그동안에 검찰에서 발표했던 수많은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기사들과 증거들과 정언들을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이 대장동의 그분이 아님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상 바이블과 같은 이 기록인데, 정영학과의 내용 속에서도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이재명은 욕을 하는, 김만배가 욕을 하는 대목에서만 이재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들은 이재명에게 씌워졌던 악마와 흑화, 그 다음에 수많은 범죄 행위를 하나하나 지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오는 과정이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처음에 배임이었다가 배임이 성립이 안 되니까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뇌물 갔다가 또다시 결국은 돌아 배임으로 돌아온 이 모습들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학습을 해 나가면서 이재명에 대한 의구심을 지어 나가는 과정이 지난 3년의 과정이었는데, 윤영찬이나 피수박들은 그때 자기들에게 입력됐던 그것들을 완전히 고수하고 있고, 고정관념처럼, 상식처럼, 그리고 그게 진리처럼 고수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지워 나가거나 수정해 나가는 노력을 일절 안 했다.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소신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소신. 그래서 저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의 혐의는 그들의 소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근택 변호사님, 혹시 그러면은 당내에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당내 인사들과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뭐 백현동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해본다거나 토론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게 없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대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TF팀도 있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자료를 제공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대부분 이제 언론에 나가는 방식이었지. 그럼요. 지금 뭐 다 방송 나가시지만 대장동 얘기나 뭐 이 얘기를 할 때 상대 보수 패널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아니 당신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 나온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경선 과정에 다 나왔고 그러면서 뭐 언론에 문제가 됐고 그러면서 수사가 이어진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뼈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저는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둘 수 없다라고 봐요. 이 문제 그대로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화합하자. 우리 대선 때 얼마나 화합했습니까? 다 뭐 탕평 인사하면서 대선 캠프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다른 데는 뭐 다른 캠프를 만들든 이렇게 가야지, 인사를 뭐 다 상대방 다 끌어안겠다고 상대방들한테 자리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대선의 실패의 원인이 딱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당내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건드린 적이 있었죠.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성남지청 출두할 때 그 전후라고 이제 저는 기억하는데, 의총에서 Q&A 자료를 해가지고 뭐가 문제점인지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쭉 지도부에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떤 의원이 왜 이런 걸 돌리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던 게 기사가 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즉, 그 수박들은 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재명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안고 가고 민주당 지도부가 안고 가고 왜 민주당 법률에서 자꾸 이 문제를 건드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재명의 혐의와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라든가 논리적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그냥 라벨링만 했지,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아무리 그래도 검찰이 문제가 있으니까 범죄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진술이 있으니까 저렇게 몰아치는 거지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는 이미 일반 국민들도 그 단계를 넘은 그리고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현 정권의 성격을 규정한 이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실제로는 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제가 그래서 꼭지가 돌아버린 게 송갑석이라는 인간이 바로 그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광주에서 검사 독재 정권 규탄 대회를 했어요. 광주시당이. 그런데 그날에 이정미가 이 친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발언하면서 많은 이 지지자들이 이정미 내려와를 연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정미가 민주당 보고 이재명 대표 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송갑석이가 지가 사과를 해. 당대표하고 모양이다. 지가 사과를 해. 자, 검사 독재 정권 규탄 대회에 갔으면 송갑석은 현재의 정세 인식을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투쟁의 현장에 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정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잡아가라. 민주당 대표 잡아가라 하는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사람이잖아요. 양비론이죠. 예. 그러면 이정미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현 정권에 대한 그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 대표를 잡아가라라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정미 내려와라고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송갑석이 민주당 당원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한테 따지고 따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온 다른 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이정미 내려와는 좀 과했다 죄송하다 하면 우리가 100번 만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가 당대표도 아니고 개뿔도 아니고 그리고 피수박이라고 끊임없이 규탄받고 있는 송갑석이 우리 당 대표 잡아가라고 찬성표 던진 이정미한테 우리 당원들이 비판했다고 우리 지지자들이 비판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당원들을 질타하고 이정미한테 사과를 해요. 기시다한테 가가지고 얻어 터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가리 숙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네, 우리 양 박사님 화나셨네요. 자, 우리 현근택 변호사한테 저도 아쉬웠던 거고 현근택 변호사도 그때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난 대선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야기 한번 질문 드릴게요.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에 그렇죠. 가지고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사과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7만 원이야. 그때 현근택 변호사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이거 사과할 필요 없다. 지자체에서 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좀 뭉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이게 그때도 거의 이제 설 직전이잖아요. 설 직전이었고 이게 사실은 설 직전에 이게 나오면서 이제 약간 이제 갭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어찌 보면 마치 이제 뭔가 대단한 죄를 짓고 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 마치 안 할 것처럼 돼서 사실은 대장동보다도 이 법카가 일반인들한테는 감정적인 문제. 특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법카로 소고기 사 먹었대, 스시 먹었대 이걸로 그냥 간 거거든요. 대장동은 좀 어려워요,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법카로 소고기 먹었다 이건 너무 탁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좀 그렇죠. 그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해명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죠. 그게 관사에서 생활을 하면요, 부부가 법카 쓰는 게 애매해져요. 그게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 단체장들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256개 단체장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하나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만 잘못한 것처럼 딱 찍고 나와버리는데 그걸 우리 내부에서 큰 사건이니까 사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법카, 백수십억의 법카가 있잖아요. 네, 특활비. 이 법카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못 쳤던 거고 지금도 안 치고 있는 거야. 이미 정보 공개 심판 청구해가지고 정보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제대로 못 치고 있죠. 그다음에 홍준표 아예 법카를 갖고 자기 마누라한테 돈을 갖다 줬어요. 그다음에 원희룡
수많은 그 특활비죠, 특활비. 특활비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요. 근데 특활비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활비나 북한은 뭐가 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대응이 좀 서툴다, 제대로 못 갈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의 법과 백수십억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쳐다보고 그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변호사님. 네. 윤영찬 의원과 만약에 이제 경선하는 와중이라면은 네. 대장동 관련해서 1대1 맞짱 토론 이런 거 하실 의향도 있어요? 아, 당연하죠. 네. 나는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동아일보에 그렇게 많이 나는데 동아일보에 뭐 전화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기자들하고. 왜냐면 동아일보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그분 기사도 그렇고. 네. 사실은 충분히 이제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당연히 물어보고 싶죠. 이런 것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됐는데 본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길 바랬습니까? 지기를 바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예. 대답을 안 하는 거는 긍정 같은데. 근데 이제 공식적 당내 경선에서 공식적인 토론 이 절차가 의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본선에서만 뭐 있죠. 성남 중원의 지역 신문들이 뭐 이 초청 토론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 아니면 이제 그 당원들 이름으로 저희가 성남에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토론할 가능성이 없고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당원의 권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원이 주인되는 그 민주당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정말 그 문화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 있어서 많은 당원들이 이제는 후보들을 그 불러내고 토론을 엮어내고 수많은 그 유튜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계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과 관련했던 선거 문화가 바뀔 거다. 특히 민주당은. 그리고 당원의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보고 그리고 자신의 소신이 뭔지 그리고 그 소신이 팩트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에 기반한 건지 그다음에 자기가 경선 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당원들이 이제 불러서 만들어내고 그런 토론회에서 그 토론을 붙여주고 토론에 참석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떨어뜨리는 캠페인을 벌리는 이러한 당내 경선 이 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과 그 당원들이 후보자 초청 토론회, 네. 당원 초청 토론회 한번 전국적인 좀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양무석 박사님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 뜬금없는 인천 서구 검단에 출몰했다라는 양문석 검단 출몰설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아유 왜 그래? 네? 일단 제가 비행기 타러 가셨어요?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 원픽이 그 서른이었고, 서른, 예. 투픽이 홍영표였고, 홍영표, 이제 쓰리픽이 네. 그 이원욱이었었잖아요. 이원욱, 네네. 그런데 원픽으로 생각했던 서른 쪽은 이미 많은 6명이 가야 돼요. 6명이. 분들이 거기에서 싸우고 있고 많이 다지고 있고 굳이 제가 안 가도 서론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쪽을 이제 제가 지금도 계속 홍영표 쪽을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 내에 이 비례대표 한 분이 그 홍영표를 꺾겠다고 강하게 이제 칼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누구라고는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좀 이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세 사람이 레이스를 해서 그 나중에 그분하고 나하고 단일화하는 방법들도 네. 고민을 하고 전달을 좀 해주라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이 물밑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세 번째 이원욱인데 또 이원욱은 네. 아주 괜찮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기관장을 했던 젊은 친구가 또 강력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박 그래 본인은 저기 경기 누나 쪽에 왜 출몰하셨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정도. 검단이 누구 지었고요? 그만하세요. 네? 검단이...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나도 잘 알아. 검단 가봤다 가기 지었고. 이분 진짜 심각한 분인 게
이분 2021년에 최고위원 됐거든요. 아, 그렇죠. 최고위원 될 때 그 똥파리들 도움 받아가지고 이재명 가게에서 최고위원 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가기만으로 최고위원이 됐는데 제가 그때 방송을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하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님, 그럼 뭐 저기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특정인을 때리는 것이 최고위원 출마의 이게 정책이고 전략이면은 과도하다. 화해의 재수자 한번 이야기하실 생각 없습니까? 물어봤는데 절대 안 하겠대요. 딱 그러더라고요.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파퓰리즘이 뭔지 몰라요. 이분은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그 양문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그 일부 지지자들께 어쨌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 통영 고속 문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그 양문석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난주에 그 다음 주에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늦어지네요. 이게 이 방송이 언제 나가나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 토요일 날 나가면 그 토요일 날 기점으로부터 열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그 표현하고 이제 저도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깨기 동맹의 그 1호 동맹원으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뭐 서른 의원, 뭐 또 뭐 윤영찬 의원, 뭐 저 조웅천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보니까요 조용히 숨어서 뒤에서 이렇게 칼 갈면서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검단의 이분이에요. 검단의 이분이고 또 이제 우리 김포 또 바로 옆이에요 거기가. 바로 옆이어서 우리 저기 양 박사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은 아 제가 김주영 의원님이 예전에 이낙연 캠프에서 열심히 했었죠. 김주영 아 우리 동네.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전남지사 시절부터 뭐 좀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노총 출신이죠. 한국노총 출신인데 생각보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개혁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에 안 띄고 조용히 실속만 차린 사람. 실속만 차린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면서 표결할 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이제 당원들이 이번에 이제 가 던졌냐 부 던졌냐를 물어본 모양이에요.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은 안 한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안 했으면 뭐 아니 대부분 안 했다고 했다고 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찬성표 찍었을 가능성이 예를 들자면은 저기 권칠성 의원 바로 나 부했어라고 막 성질 내면서 자기가 꼭 부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수박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이제 윤영찬 의원은 이미 도드라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근택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양무석 박사님도 제 뭐 소견은 경희 누나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경희 누나 한번 타게. 네. 적극적으로 네네. 검토해 봅시다. 네. 그리고 뭐 저도 뭐 원래 거기 사니까 저는 그거 사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 총선 출마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살았는데 겪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도드라지게 이제 수박이라고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로 무의도시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에. 그렇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동네 다니면서 어깨 힘주고 막 이게 국회의원인지라는 거야. 나라 일을 해야 되고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수박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친명계들도 네네. 이제는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코너에 몰리고 그다음에 억울한 이 검사 리스크의 이 프레임에 잡혀 있으면 자기들이 기자를 만나고 자기들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님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펜스하고 그 보호하면서 오히려 그 상대편을 공격해 나가는 이러한 활동들을 일절 안 해요. 얻어터질 때 나타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박찬대, 정청래, 서영교 정도. 요 한 세 사람 정도 외에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홍천이 매일 나와가지고 뭐 질서 있는 퇴진, 뭐 그다음에 퇴진 책임, 도의적 책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조홍천하고 윤영찬하고 김종민하고 이원욱이 떠들어대면 이게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이러한
착시 현상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조중동과 보수 언론들이거든요. 조중동문의 환경 매경과 같은 경제지들 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그 프레임을 걸고 간단 말이에요. 뭐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언론사들이 당했지만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또 우리란 말이에요. 쟤들 말은 안 믿어 하는데 계속해서 언론에 계속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포탈에 등장을 하면 그때 볼 때마다 제목만 봐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좀 더 친명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나와가지고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싸워주지 않고 나는 친명계하고 슬쩍 줄 서가지고 또다시 공천을 받기를지 떨어지기를 하고 받기를 감 떨어지듯이 공천만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친명계의 대다수들도 이제는 비판의 대상에 우리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명이라고 해서 다 수박인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이 탐욕스러운 입에다가 우리의 동지를 배신해서 던져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박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 비판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비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동지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사실은 세상에 어떤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결사체인데 어떤 그렇죠. 정당이 자기 당대표 구속시키는데 찬성표 던지는 게 상상이나 가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이거는 진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일이에요. 근데 명분을 엉뚱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 당의 대표를 당원들 77% 뽑고 있고 지금은 80% 이상이 유지하기 바라는 당대표를 검찰 아가리에다 넣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들 당에 같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양문석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노선이나 입장에서 반개혁적인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뭐 성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번에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 다음 대선은 어렵다고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물갈이의 이 촉진제로서 저희 세 명이 함께 그 행보를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말 나쁜 것들에 대한 응징 출마도 저희들은 불사합니다. 어쨌든 박진영 교수나 형현덕 변호사가 응징 출마에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응징의 대상들을 확정한 상황이고 양문석 또한 10일 안에 앞으로 10일 안에 반드시 응징 그 대상에 대해서 출마를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친명계라고 다 괜찮고 살려주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바꾸고 친명계라고 해도 활동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제대로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비판에 칼끝이 겨누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를 하면 사실은 물갈이는 아마 저쪽에서 굉장히 세게 일어날 거예요. 네. 상대방 측에서. 지금 어쨌든 좋은 자리, 현역들 있는 자리 다 검사 출신이 꽂아야 되는데 그럼 다 물갈이거든요. 네. 포장은 이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죠.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보면 그냥 뭐 평가해서 그냥 뭐 20% 정도 그냥 하는 정도 스스로 그만두는 정도지 자연스럽게 하지 대대적인 물갈이는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위주로 가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 공천 과정에 당원들이 좀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평가부터. 그렇죠. 국회의원 평가부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하고 지역구에서 당원들만 갖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오래되고 현역을 오래 하다 보면 당원도 빤하고 내가 다 갖고 있는 당원이죠. 여론도 사실은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 받을 사람들밖에 안 받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당에서 뭐 당 조직국 이런 데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원들, 그러니까 전국적인 당원들이 의사를 반영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수박이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역 행사를 정말 열심히 해요. 네. 전국 일은 잘 안 합니다. 국회 일도 잘 안 하고 뭐 대여 투쟁도 잘 안 하고. 근데 지역구 행사 정말 열심히 다녀요. 그게 왜냐하면 당선을 보장하는 길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전국 당원들이 만약에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서 1위부터 뭐 100위까지 놓고 순서로 평가하게 한다 그러면 정말 대여 투쟁 열심히 하고 방송 나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지역구 행사 열심히 다니고 지역 당원 관리만 하면 자기가 당선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밖에서 당원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50% 아니더라도 당원들 의사가 한 30%라도 반영되면 바로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이번 아마 이 선거 공천 제도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양문숙 박사님 마지막 네. 저기 당부의 말씀이나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그 갈 길이 이제 멉니다. 이 공천룰을 이제 바꾸고자 했던 TF가 떴는데 언론에서 뭐 9대2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만 개혁적 공천룰에 대한 당원들의 압박이 9명을 흔들 수 있고 9명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9대2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공천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새로운 이 당헌이 주인이 진짜 당헌이 주인 이 공천룰을 또 바꾸는 데 있어서 함께 또 싸웠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그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내부적으로 정돈이 되면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치고 나가는 뭐 선봉장으로서 저희들이 또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 윤건택 변호사님도 마지막 네. 인사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불러줘서 고맙고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수박 깨기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혁신운동, 정당운동, 정치개혁운동이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도부나 이때서는 약간 다음 체포동의안도 올라올 것 같고 힘들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뭐 자제하는 거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당원들의 구성이 옛날보다 달라졌다. 예전에 네. 당원들은 어찌 보면 모집하고 이런 분인데 지금은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뭐 1인 1표제 하자고 하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룰을요 이분들이 바꿨거든요 결국은. 여론조사 넣었잖아요. 어쨌든 당대표 컷오프에서 30%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 비율을 15% 줄인 게 사실 당원들이 한 거예요. 그 당선 앞에서 지휘하고 시위하고 1인 시위하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뭐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바꾸는 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당원들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공천 과정의 룰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요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래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지도부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되면 바로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네.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해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못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어요. 아직 기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에다가.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어요. 보통 부결되면 그걸로 끝났는데. 근데 이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쌍방울이나 뭐 딴 데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써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뭐 비명이라든지 아니면 반기획적인 사람들 좀 끌어안는 모양새는 있지만 저는 뭐 당원들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친명 비명고도 있지만 저는 개혁과 반개혁이 더 낫다고 봐요. 맞습니다. 개혁, 특히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 정당개혁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당이 더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 이재명이 없으면 윤석열 정치의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윤석열의 이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찰의 시간에서 사법부의 시간, 검사의 시간에서 판사의 시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의 기반은 또 다른 적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상실과 손해와 지지율 폭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7월 말까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권리당원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80만 약간 넘었는데 현재 권리당원으로 확정된 분들이 12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만 지나면 권리당원이 되는 분들이 한 200만 명까지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체포동의안 찬성표, 무효표, 그다음에 기권표 던진 이후에도 한 10만 명의 시민들이 또 당원으로 가입하고 그 중심에 또 이상호 기자, 그다음에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이런 분들이 또 당원 가입을 하면서 새로운 당원 가입의 흐름들을 타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서 한 300만 정도만 딱 채우면 더 이상 어떤 지역에서 평가를 해도 그 사람들 소위 말하는 피수박들의 정치적 입지는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요체는 당원을 주인으로서 자리 잡게끔 하는 그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대표 선수로 성남중원의 이 수박 깨기를 위해서 이제 선언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보면요. 수박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당원 모집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당원 모집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께서 현근택 변호사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우리 양무석 박사님은 숨어있는 수박 찾으러 한번 찾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과 지지자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